씨바지 주제에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느냐.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 도원 도령님. 그를 다시 만난 곳은 꿈속이 아닌 남의 집 씨바지로 팔려온 첫날 밤의 침소였습니다. 도원은 왜 첫사랑 오기를 짐승보다 못한 눈빛으로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조선 중엽 마을 끄트머리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에 18살 오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는 오기가 1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병든 어미는 날로 야위어 자리를 보전하는 날이 더 많았지요. 약값은커녕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형편에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마을 촌장까지 나서서 빚쟁이들을 달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기는 새벽 들녘에 나가 이삭을 줍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산에 올라 나물이라도 뜯어왔지요. 그러나 손끝이 터지도록 일해도 어미의 기침은 잦아들 줄 몰랐고 빚은 줄기는커녕 이자를 낳으며 불어났습니다. 결국 오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인근 고을 김진사댁에서 씨바지 여종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오기는 그 자리에 제 발로 나섰지요. 어미의 약값과 묵은 빚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어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거칠어진 손등, 가늘게 오르내리는 가슴팍을 눈에 담고 또 담았지요. 떠나는 날 새벽, 오기는 소리 없이 어미의 여윈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으나 오기의 두 뺨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김진사댁으로 향하는 길에서 오기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발걸음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남루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쳤으나 맑고 깊은 눈망울, 고운 선을 그리는 이목구비는 어느 양갓집 규수에도 뒤지지 않았지요. 오랜 가난이 오기의 몸은 야위게 만들었으나 타고난 기품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고개를 드는 각도 하나에도 어딘가 모를 단아함이 배어 있었으니 지나치던 장사꾼도 2번 돌아보고 가는 그런 여인이었지요. 오기의 목에는 가느다란 명주실에 꿰인 옷가락지 반쪽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전란이 온 나라를 뒤흔들던 시절 오기의 곁을 지키던 도원이 남기고 간 정표였지요. 두 사람은 하나의 옷가락지를 반씩 나누어 가졌으나 도원은 전란 속의 소식이 끊긴 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소식을 기다렸지요. 그 다음 해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근 고을 장날마다 나가 낯선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3번째 해가 지나고 4번째 해의 겨울이 왔을 때 오기는 비로소 인정했지요. 죽었으리라고. 전란이 그를 삼켜버렸으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히면서도 오기는 차마 그 반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손을 붙들었으니까요. 김진사댁 소슬대문 앞에 선 오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높고 육중한 문짝이 무언의 압박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오기는 손으로 가락지 반쪽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닿았지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어미를 살려야 한다. 그 하나의 생각으로 오기는 고개를 들어 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지요. 오기를 맞이한 것은 안채의 윤씨 마님이었습니다. 나이 30 중반의 여인으로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옥색 비단 저고리를 차려입은 모습이 흠잡을 데 없이 점잖았지요. 처음 보는 이라면 덕 높은 양반가 안주인이라 여길 법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몸종들을 부리는 손짓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오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마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아닌 차갑고 기묘한 무언가가
그 눈 속에 깊이 서려 있었지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은 자의 눈빛이었으나 그 기다림의 끝에 선의는 없었습니다. 오기는 그 눈빛을 받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길이었으니까요. 마님이 씨바지를 드리는 것은 후사를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씨바지는 도원을 심리적으로 옭아매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 것이었고 그것을 마님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씨바지 여종들에게는 보약이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막는 탕약을 먹여왔지요. 눈치 빠른 여종은 조용히 내보내거나 멀리 팔아버렸고 증거가 될 것 같은 자는 더 조용한 방법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생각이었지요. 앞으로 별채에 머물거라. 내가 내리는 탕약은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도록 하게. 마님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끝내 웃지 않았지요. 오기는 별채에 머물며 몸단장을 하고 합방날을 기다렸습니다. 별채는 아담하고 깨끗했으나 바깥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사실상 갇혀 지내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몸종 하나가 하루 2차례 밥상과 탕약을 들고 왔고 그것이 오기에게 허락된 바깥 세상과의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뜰 안을 몇 바퀴 돌며 몸을 풀었고 밤에는 별채 문을 잠가두고 누웠지요. 넓지 않은 방이 날이 갈수록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탕약은 매일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갈색빛의 쓴맛이 도는 약이었지요. 오기는 받을 때마다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흔한 보약 냄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몸을 보하라 내리는 것이니 걸으면 안 된다는 몸종의 말에 오기는 군말 없이 받아 마셨지요. 어느 날 오기는 별채를 청소하다 달아 깊숙한 구석에서 먼지가 두껍게 앉은 서찰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곱게 접어 명주실로 묶어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었지요. 오기는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서찰의 첫 줄에 적힌 글씨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필체. 또렷하고 힘있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배어있는 그 글씨를 오기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그러나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도로 접어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남의 서찰을 엿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 낯선 두근거림을 애써 눌렀지요. 사실 그 서찰은 마님이 오기를 드리기 훨씬 전 도원의 방에서 몰래 꺼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도원이 5년 전 전란 중에 오기에게 쓰다가 끝내 붙이지 못한 연서들이었지요. 마님은 그 서찰들을 읽고 남편의 첫사랑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새긴 채 오기를 직접 찾아 사온 것이었지요. 오기가 그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 마님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안채 쪽에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잦아드는 소리였으나 고요한 밤에는 유독 또렷하게 귓전을 울렸지요. 여종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로 눈빛을 나누고 입을 다물었고 오기가 그 소리에 대해 물으면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쌓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드디어 합방의 날이 왔습니다. 몸종이 이른 새벽부터 오기의 머리를 곱게 빗기고 새 옷을 입혔지요. 희고 단정한 저고리에 옅은 빗치마, 귀밑머리를 고이 올린 오기는 어느 혼례날 새색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오기의 낯빛은 내내 창백했고 몸종이 연지를 찍어주어도 두 뺨의 핏기는 쉬 돌아오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사랑채에 촛불이 켜질 무렵 오기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깊이 고요했지요.
문 밖으로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오기는 손을 들어 목에 걸린 옷가락지 반쪽을 꼭 쥐었습니다. 도원아. 소리 없이 이름을 불렀지요. 네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물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오기는 눈을 꼭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지금은 어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 하나의 생각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가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오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나리의 그림자가 촛불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곧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멈추었지요. 오기는 이상함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나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멈추었지요. 오기는 이상함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촛불빛 아래 서 있는 나리의 얼굴이 오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요. 소년의 티가 가시고 날이 서 있었으나 눈매의 생김새, 콧날의 선, 입술을 다무는 방식까지 오기가 수백 번 기억 속에서 더듬어온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었으리라 여겼던, 차마 잊지 못해 가락지 반쪽을 목에 걸고 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지요. 오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 속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했지요. 도 하고 이름의 첫 글자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미처 소리가 되기도 전에 도원의 눈빛이 오기를 가로막았지요. 차갑고 단단한 마치 쇠창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눈빛에 부딪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도원의 눈 속에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틈도 없이 그 눈빛은 이내 차갑게 닫혀버렸지요. 도원은 천천히 오기에게 다가와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오기의 턱에 닿는 순간 오기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도원은 꼭 이렇게 오기의 얼굴을 마주 보곤 했었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도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씨바지 주제에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느냐. 오기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도원은 오기의 턱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오기를 알아본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원은 방 한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밤새 말 한마디 없이 지냈지요. 오기는 촛불이 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스르르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원은 방을 나서며 마당에서 몸종 하나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오기의 끼니와 잠자리를 각별히 살피라. 추운 날에는 군부를 넉넉히 지피라. 짧고 낮은 목소리로 이르고는 곧장 사랑채로 향했지요. 몸종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오기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차갑게 밀쳐낸 사람이 어째서 그런 당부를 남기는 것인지 그 간극이 오기의 가슴 속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도원은 오기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사랑채에 들어와 등을 돌리고 눕거나 책을 펼쳐 들었고 오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오기는 그 냉담함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밤마다
홀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기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여종들이었지요. 오기가 나리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집 안에 퍼지자 이전부터 도원의 곁을 탐내던 여종들이 오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행랑채 길목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것은 예사였고 오기의 밥그릇에 모래 섞인 쌀밥이 올라온 적도 있었지요. 오기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따지고 싸울 힘도 그럴 까닭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종 하나가 좁은 돌계단에서 오기를 등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기는 손바닥이 긁히고 무릎을 세게 찧었지요. 다음 날 그 여종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먼 행랑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인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오기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 묵직한 물음 하나가 자리를 잡았지요. 도원은 정말로 자신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닐까? 며칠 뒤 아침 마님은 오기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단정히 앉아 찻잔을 드는 마님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요. 그러나 오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를 즐기는 빛이 신락같이 흘렀습니다. 밤에 날이 깨서 어찌 대하시던가. 낱낱이 고하거라. 오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별 말씀이 없으셨사옵니다. 마님은 잠시 오기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 실망의 빛은 없었지요.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마님은 첫날 밤 문틈으로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오기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던 것도, 도원이 차갑게 돌아서던 것도, 오기가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것도 모두 마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마님은 밤새 혼자 웃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도원은 여느 때처럼 방에 들어서더니 오기 곁에 앉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살고 싶거든 아무것도 묻지 말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오기는 대답하지 못하고 도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도원의 눈빛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나 그 안에서 오기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냉담함도 아닌 오래 눌러온 것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불꽃이 흔들리다 이내 낮게 가라앉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말보다 깊었고 5년이라는 시간보다 무거웠습니다. 합방이 있고 난 뒤부터 오기의 처지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나리가 오기의 처소에 들른다는 소문이 집안에 퍼지자 여종들의 시기와 질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빨래터에서 오기의 치마에 흙탕물을 튀기거나 오기가 지나는 길목에 무언가를 흘려놓아 발이 걸리게 하거나 마당에서 수군거리다 오기가 나타나면 일제히 입을 다무는 시기였습니다. 오기는 그것들을 묵묵히 견뎠지요. 맞서 싸운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몸종들은 오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지요. 마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오기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느릿느릿 움직이거나 딴청을 피웠고 그나마 처음에 곁에 붙어있던 몸종도 어느 날부터인가 오기의 처소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오기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마다 밥상에는 보양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느 여종의 밥상과는 분명 달랐지요. 살진 달고기가 들어간 국이거나 대추와 잣을 넣어 고운 죽이거나 오기의 낯빛이 창백하면 어느새 달걀찜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냐고 물으면 몸종은 그저 눈을 내리깔 뿐이었지요. 오기는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차갑게 외면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챙긴다. 그 생각이 오기의 가슴 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지요. 마치 다락에서 발견했던 그 서찰의 낯선 필체처럼 알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오기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장을 두드리며 마당을 적시는 소리가 방 안까지 고요하게 스며들었지요. 오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찾으러 방문을 열고 나섰다가 오기는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사랑채 뒤편 담장 아래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삿갓도 도롱이도 없이 그대로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는 뒷모습이 도원이었지요. 오기는 처마 끝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도원은 한쪽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무릎이 굽혀지는가 싶더니 이내 담장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없었지요. 오기는 처음에는 도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빗속에서 도원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인 채 온몸으로 참으며 울고 있었지요. 오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원이 쥔 손바닥 사이로 무언가 초록빛이 어른거렸지요. 비에 젖은 빗속에서도 오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옷가락지의 나머지 반쪽이었지요. 도원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기가 죽었다고 여기면서도 혹은 살아있어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반쪽을 끝내 놓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기를 알아보고도 차갑게 밀쳐낸 것,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운 것, 한마디 말도 섞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이 빗속의 오열이 있었지요. 오기는 처마 끝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흘러내려 오기의 발등을 적셨지요.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과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갈아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오기는 발을 떼지 못했지요. 도원의 오열이 너무 깊어서 그 깊이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 선 채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빗소리가 대신 삼켜주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이튿날 아침 도원은 여느 때처럼 차갑고 무심한 얼굴로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오기와 눈이 마주쳤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었지요. 그러나 오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서 무엇이 버티고 있는지를. 마님의 눈을 피해 집 안의 귀와 입을 피해 도원은 오기를 지키기 위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른 척함이 도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필사적인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오기는 그것을 빗속에서 배웠습니다. 순덕은 이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종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귀가 어두웠으나 눈만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지요. 마당 한켠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순덕 곁에 다가선 오기에게 순덕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아가씨,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거든 탕약을 그냥 마시지 마소. 오기는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순덕은 빨래를 개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고 빠르게 말을 이었지요. 아가씨 전에도 씨바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지요. 두 여종 모두 마님이 내리는 탕약을 꼬박꼬박 받아 마셨고 두 여종 모두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죽었고 다른 한 명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다 반년 만에 눈을 감았지요. 마님은 두 번 모두 타고난 몸이 약해서 그리 된 것이라 했고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탕약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소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를 막는 것만은 확실해요. 두 여종 모두 그 탕약을 먹는 동안에는 끝내 씨가 서지 않았으니까요. 오기는 순덕의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이 처음부터 후사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야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씨바지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눈치채거나 저항할 것 같은 여종은 없애고 또 새 씨바지를 드리고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이 마님이 원하는 구조였지요. 그리고 오기는 다락에서 발견했던 서찰 묶음을 떠올렸습니다. 명주실로 곱게 묶인 그 연서들, 도원의 필체로 쓰인 그 글씨들이 어째서 별채 다락에 숨겨져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마님은 그 서찰을 읽고 도원의 첫사랑이 누구인지를 알아냈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긴 채 오기를 직접 찾아 사온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처음부터 마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가씨는 달라요. 순덕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탕약을 마시기 전에 냄새를 맡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리께서 아가씨 처소에 드신 날 밤 마님이 탕약 심부름을 하루 건너뛰었지요. 한 번이라도 걸으면 약효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오기는 순덕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배 속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따뜻한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기는 손을 들어 아랫배에 가만히 얹었지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개는 손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요. 전에 있던 씨바지들,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죽어간 여종들의 이야기가 오기 자신의 이야기로 겹쳐왔습니다. 마님의 부드러운 목소리, 보약이라며 내밀던 탕약 그릇, 아무것도 묻지 말라던 도원의 단단한 눈빛이 하나하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지요. 오기는 아랫배에 손을 얹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 하나만의 목숨이 아니었지요. 그 생각이 들자 오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두려움 뒤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다면 맞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기는 이튿날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오기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글씨는 크지 않았으나 또렷했지요. 나리케. 소희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죽거나 함께 살 길을 찾읍시다. 오기 올림. 짧은 서찰이었습니다. 더 쓸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쓰면 손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오기는 서찰을 곱게 접어 치마 속 깊이 품었지요. 도원에게 서찰을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기의 처소 앞에는 항상 몸종의 눈이 있었고 마님의 귀는 집 안 구석구석에 닿아 있었지요. 오기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원이 뒷뜰을 지나는 순간 오기는 빨래를 널다가 서찰을 작은 돌멩이에 싸서 조용히 도원의 발치에 떨어뜨렸지요. 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잠깐 느려지는 것을, 그리고 발치에 떨어진 것을 소매 속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오기는 눈끝으로 놓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도원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오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 눈빛에는 차가움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도원은 한참을 말없이 오기를 바라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했느냐?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도 그리했습니다. 도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5년 만에 두 사람이 나눈 첫 번째 진짜 대화였지요. 마님의 처소 안채에는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반다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오동나무로 짜인 것으로 마님이 직접 열쇠를 간수하는 것이었지요. 여종들은 그 반다지를 청소할 때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반다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순덕이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마님이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운 사이 순덕이 방을 정리하다 반다지 열쇠가 이불 속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지요. 순덕은 돌려놓으려다 반다지 뚜껑이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도자기 병 2개가 있었고 병 하나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낙태를 막는 약초 이름이, 다른 하나에는 훨씬 독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순덕은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았지요. 오기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도원에게 서찰을 전달하고 난 이틀 뒤였습니다. 순덕은 이번에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그 도자기 병 속 것이 무엇인지 이 집 약방을 오가는 의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독약이었지요.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기력을 빼앗는 종류였습니다. 복상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었지요. 오기는 순덕의 말을 들으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이 아이를 낳으면 오기를 살려둘 생각이 없다는 것은 짐작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님에게 오기는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존재였던 것이지요. 마님이 오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씨바지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기가 도원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은 도원이 오기를 보는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오기가 살아있는 한 도원의 마음은 영원히 오기에게 기울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을 오기는 아무 노력 없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사실이 마님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썩어가며 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오기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타다 남은 자리까지 다 내려갔지요. 도원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오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분노였지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으로 버틸 수 없겠구나.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기와 도원이 몰래 서찰을 주고받은 것을 마님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채 사흘이 되지 않아서였지요. 어느 여종이 고에 바쳤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님의 귀는 이 집 어느 구석에나 닿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도원을 정면으로 다그치는 대신 오기에게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안채로 오기를 불러앉힌 마님은 단정한 목소리로 죄목을 늘어놓았지요. 씨바지의 신분으로 나리에게 서찰을 올렸으니 분수를 모르는 것이요. 나리께서 오기를 편애하게 만들어 집안의 법도를 흐트러뜨렸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원이 그 자리에 있었으나 마님의 친정 오라비가 형조 판서와 결탁한 세력이라는 것을 아는 도원은 섣불리 나서지 못했지요. 나섰다가는 마님이 더 빠르게 오기에게 손을 쓸 것이었으니까요. 오기는 그날로 광에 갇혔습니다. 광은 좁고 어두웠지요. 클바닥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님이 내보낸 몸종들이 들이닥쳐 매질을 시작했지요. 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했지요. 아랫배에 두 손을 모아 감싸며 버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고통보다 더 컸지요. 도원은 사랑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먹이 떨릴 만큼 쥐어졌지요. 일어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면 마님이 당장 오기를 더 깊은 곳으로 보내버릴 것이었지요. 마님의 친정 세력은 도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뒤를 봐주는 세력 앞에서 김진사 하나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지요. 도원은 사랑채 기둥을 손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다른 길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광 속에서 오기는 밤새 추위와 싸웠습니다. 늦가을의 흙바닥은 뼈에 사무치도록 차가웠지요. 오기는 몸을 웅크리고 두 손을 아랫배에 모은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오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옷가락질을 쥐고 오열하던 도원의 뒷모습,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했느냐고 묻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오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도원은 며칠 동안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에 갇힌 오기에게 몰래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도원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지요.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닿는 곳 안에 오기가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지요. 아이가 자라 세상에 나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님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도원은 조용히 가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안에 보관하던 전담 문서와 폐물을 빼내 오래 신뢰해 온 마름에게 맡겼지요. 오기를 데리고 한양을 떠나 먼 고을의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낮출 각오였지요. 진사댁나리로 살아온 것을 버리는 것이 도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빗속에서 옷가락질을 쥐고 울던 그 밤을 생각하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마름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준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마을 어귀 한양대로로 나가는 좁은 길목에 낯선 포졸 2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댁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은 어귀 주막 주인도 알고 있었지요. 낮에는 술을 마시며 눌러앉아 있고 밤에는 길목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탈출로가 막혔지요. 도원은 그날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힘으로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포졸 둘을 제압한다 해도 마님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탈출이 아닌 다른 방법이어야 했지요.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마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원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지요. 관아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촛불이 다 타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결심을 굳혔지요. 도원이 결단을 굳히기도 전에 마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낙엽을 끌고 다녔지요. 도원은 사랑채에서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오기는 광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지요.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에 닿았습니다. 도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별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으나 바람을 만나자 순식간에 번져나갔지요. 지붕을 타고 오른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데에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별채였습니다. 오기가 갇힌 광이 별채 뒤편에 붙어 있었지요. 도원은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집 안이 일시에 소란스러워졌지요. 여종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고 몸종들이 물을 길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별채 지붕을 다 삼키고 있었지요. 물몇 동이로는 어쩌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광문은 밖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원은 빗장을 드러내고 문을 잡아당겼지요.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기가 기침을 하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도원은 연기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 오기의 손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오기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도원은 오기를 품에
안고 불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지붕 한쪽이 불꽃을 흩뿌리며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요. 마당에 나와 두 사람이 숨을 고르는 사이 도원은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툇마루에 서서 타오르는 별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생각보다 빨리 번진 것이 뜻밖이었는지 입술이 조금 굳어 있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요. 타오르는 불빛이 그 차가운 눈동자 안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으로는 오기를 지킬 수 없었지요. 숨기고 모른 척하고 참는 것으로는 저 눈빛이 오기에게 닿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기를 품에 안은 제 도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가산을 잃어도 좋다. 가문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좋다. 살아있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오기야. 도원이 낮게 불렀습니다. 오기는 도원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 오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다. 그러나 두려운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오기는 대답 대신 도원의 품을 더 꼭 붙잡았지요. 불길이 별채를 다 삼키는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불꽃이 흩어졌고 가을 밤하늘은 그 불빛에 물들어 한때 붉게 타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도원은 이튿날 이른 새벽 관아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 가지를 들고 있었지요. 하나는 순덕이 보관하고 있던 마님의 반다지 속 도자기 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님이 별채 다락에 숨겨두었던 연서 묶음이었습니다. 연서 묶음은 오기가 처음 별채를 청소하다 발견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마님이 도원의 방에서 몰래 꺼내 숨겨두었던 도원이 5년 전 오기에게 쓰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마님이 두 사람의 과거를 알고도 오기를 들였다는 것,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증거였지요. 사또는 처음에 간의 문제를 관아에 들고 온 양반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을 관아에 구하는 것은 양반가에서는 드문 일이었지요. 그러나 도자기 병 속 내용물을 약방의원이 확인하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병 하나에는 임신을 막는 약초가 농축된 것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독성분이 섞여 있었지요. 복상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쓰이는 종류였습니다. 순덕의 증언이 뒤를 바쳤습니다. 전에 있던 씨바지 여종들이 탕약을 먹는 동안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한 것. 그 여종들이 탕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기력이 쇠하다 차례로 죽어간 것. 마님이 두 번 모두 몸이 약해서 그리 된 것이라 둘러댄 것을 순덕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나이든 목소리가 떨렸으나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님의 친정 오라비와 형조 판서 사이를 잇는 서신이 별도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간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마님의 친정 세력이 형조의 압력을 넣어 도원을 올가매온 것, 마님이 도원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방패로 삼아온 것이 낱낱이 펼쳐졌지요. 마님은 그날 오후 포졸들에 의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흐트러지고 비단 저고리에 먼지가 묻었지요. 마님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패배도 후회도 없었지요. 다만 오래 타오르다 연료가 단 불처럼 그저 차갑게 꺼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한 차례 크게 불었고 마당의 낙엽이 한꺼번에 흩어졌지요. 도원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기는 도원의 곁에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오기가 입을 열었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까?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마님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형조 판서는 파직되었고 마님의 친정 오라비도 관직을 빼앗기고 도성 밖으로 내쫓겼지요. 그 일로 형조 전체가 한동안 어지럽게 뒤흔들렸고 도성 안에서는 김진사댁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씨바지 여종들을 약으로 죽여온 안주인이 있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번졌지요. 그러나 도원은 그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안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원은 오기를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지요.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촛불이 그에 맞춰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원은 한참을 말없이 오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요. 도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기의 말이 그 오랜 죄책감에 어딘가를 건드린 것이었지요. 도원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이튿날 관아에 문서를 올려 오기를 여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양인의 신분을 돌려받은 오기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요.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도원은 법도에 따라 오기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정실의 자리는 아니었지요. 당대의 법도와 신분이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홀레라 부르기도 어색한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오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지요. 이 집에서 나는 너를 단 하루도 소실처럼 대하지 않겠다. 오기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지요. 5년의 기다림과 이 집에서 견뎌온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광 속에서 아랫배를 감싸주며 버티던 밤들, 빗속에서 도원의 오열을 바라보며 처마 끝에 서 있던 밤들이 모두 그 눈물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오기의 뱃속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탕약이 한 차례 걸은 사이에 자리를 잡은 아이는 광에서의 추위도 불길 속의 연기도 이겨냈지요. 순덕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기와 도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씩씩하게 자랐지요. 어미를 닮아 눈망울이 맑았고 아비를 닮아 고집이 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웃는 날이 많았지요.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넘어져 울다가도 이내 일어나 다시 달리는 것을 보며 도원은 오기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자리가 따뜻했지요. 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오기와 도원은 함께 청솔골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오기의 어미가 묻힌 곳이었지요. 오기가 김진사댁으로 떠난 그해 겨울, 어미는 빚이 청산되고 약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이듬해 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전했지요. 청솔골로 가는 길은 오기가 어릴 때 걸었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이 그 자리에 있었고 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달라진 것은 오기였습니다. 그때의 오기는 어미의 손을 놓고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18살 소녀였지요. 지금의 오기는 그 길을 도원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선 오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원이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요. 봄풀이 무덤 주위를 고르게 덮고 있었고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품속에서 가느다란 명주실에 꿰인 옷가락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5년을 기다리는 동안 한 번도 목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옥의 빛이 봄 햇살에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도원이 품속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 뻗어 두 조각을 맞붙였습니다. 딸깍 하는 작고 단단한 소리와 함께 두 반쪽이 하나로 맞아 들어갔지요. 깨진 자리에 선이 또렷했으나 그 금이 오히려 하나의 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깨진 자리마저 서로 꼭 맞았지요. 오기는 완성된 옷가락지를 무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미에게 드리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반쪽일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 들녘의 바람이었지요.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도원의 손이 오기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덫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권세도 독약도 오래된 계산도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은 손바닥 위에서 두 반쪽이 하나가 되는 그 작고 단단한 것이었지요. 오기와 도원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